즈푸에서 세 번째 잉커우 방문을 마치고 배에 오르기 위해 막 선착장을 내려오는데 일본 선원 하나가 승선용 트랩을 끌어올려 배전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시작했다. 열심히 손짓을 하며 배에 오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다구에서처럼 3주 동안 배를 기다리며 이곳 잉커우에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다. 바로 그때 선장이 싱글싱글 웃으며 다가와 허리를 깊이 굽히더니 저녁 늦게는 출발한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이제 시내에서 보낼 오후 시간은 충분한 것 같다. 한 번은 예정보다 10시간 빨리, 또 한 번은 70시간을 늦게 출발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 작은 독재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드디어 출발이다. 강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다 이윽고 배는 연안의 한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중일 전쟁 때 일본이 파괴한 장소로 지금은 형식상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었다. 현재는 격전을 벌일 만한 별다른 일이 없기 때문인지 방루에는 대포도 보이지 않는다. 사방은 온통 황량하고 공허하다. 외로이 서 있는 장엄한 국기계양대 아래 카자크 보초병 한 명만 돌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밤이 되자 러시아 민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리순항을 지나갔다. 그들은 전쟁 때 일본에 의해 파괴된 방어시설과 저장고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정비하면서 장비를 새로 보강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독일 포병 장교가 중국에 설치해 놓았던 시설이다.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잉커우에서 리순항에 이르는 전 구간에 철로를 건설해 놓았을 리가 없다. 건설 장비와 전시 군수품을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양에 있는 이 주요 기지로 조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는 мя오다오 군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폐허가 된 랴오둥 반도에서 계속 이어진 육지 같았다. 정오가 되자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찬연히 빛나는 북산둥 지방의 헐벗은 산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남쪽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산 줄기 사이로 훤히 시야가 트이고 배는 어느덧 주푸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만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류장처럼 주푸도 잘못된 명칭이었다. 조약항이자 외국인들의 거주지로 이용되는 도시의 명칭은 원래 주푸가 아니라 옌타이이다. 주푸는 맞은편에 있는 작은 중국 마을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지명을 잘못 들었거나 한번 잘못 부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렇게 굳어진 것이었다. 광저우, 홍콩, 산토우, 아모이 등 이런 지명들도 정작 중국인들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주푸와 류장은
엉뚱한 지명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영국인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이런 지명들은 고쳐 부르도록 제한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포트 빅토리아라든지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하버 같은 국적 불명의 서양식 이름이 몇 개 더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만으로 진입하는 동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변의 절벽 위에 높이 개양되어 있는 독일 국기다. 몇 년 전부터 렌츠 박사가 주재하고 있는 독일 영사관이 있는 곳이다. 항구에는 일본 전함 몇 대가 정박해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의 어뢰종에 소색된 옛 순양함을 연상시키는 비교적 오래된 구조의 배들이다. 일본 무역선들이 눈에 띄는 것은 물론이고 멀리 중국 깃발이 달린 배도 한 척 보인다. 요즘 보기 드문 광경이다. 대륙의 모든 조약항을 대표하고 있는 중국의 유일한 대형 해운회사인 중국무역 선박 주식회사가 최근 들어 보유하던 배를 상당수 외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항구에서 볼 수 있는 서양 배라고는 미국의 전함 한 대뿐이다. 전함 뉴 올리언스호는 다른 대부분의 미국 신형 함대처럼 우아한 선체 구조와 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많은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어 보인다. 중국의 정크들과 크고 작은 배들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수면을 덮고 있다. 대부분 아주 낡은 구형으로 수상 가옥령 배처럼 노를 저어야 움직인다. 파푸아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간소한 뗏목 같은 것도 종종 눈에 띈다. 강에서 보이는 항구와 도시의 모습들이 늘 그렇듯이 주프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다정하고 마음이 끌리는 전경이다. 비록 류장보다 몇 년 늦은 1863년에 외부 세계와 교역을 시작했지만 이 작은 마을은 황해의 다른 해안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고 훌륭하게 발전한 편이다. 거류지라는 의미에 걸맞은 외국인 거주지는 따로 없지만 주프는 아름답고 넓은 도로에 가로수와 가로등까지 갖춘 잘 가꾸어 놓은 길들이 인상적이다. 그뿐 아니라 세 곳의 게스트 하우스에다 여관도 많이 있으며 국제적인 사교 모임과 경마 시설도 갖추고 있다. 매년 가을에 중국과 몽골산 말들이 주프컵을 놓고 경주를 벌인다. 작은 마을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입지 조건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산이 많은 산둥반도의 북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덕분에 여름이나 우기 동안에도 상하이나 텐진보다 바람이 잘 불어 훨씬 시원하고 서늘하다. 그러나 중국 북부지방의 모든 외국인들을 위한 휴양지로 만들려는 주프의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수욕장을 위한 제반 시설이나 자연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이 훌륭하지만 텐진에서 보통 배로 하루 반, 상하이에서는 3일 정도 걸린다. 이 외진 마을이 200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의 기분을 전환시킬 만한 매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북중국의 유럽인들이 이렇게 외딴 피서지를 편안히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년 황해를 드나들며 생활하는 수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가족, 간헐적으로 날아드는 텐진의 여름 철새들을 제외하면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거기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 칭다오와 베이타오도 북부지방의 피서지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텐진과 상하이 사이의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베이타오는 만리장성 동쪽 끝에서 45km 떨어진 마을로 비록 고정 손님의 대부분이 선교사이긴 하지만 작년에 텐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선교사들은 이곳에 영국 수도회의 엄격한 회칙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술을 마시지 않는 기독교 마을을 세웠다. 수영이나 테니스, 음악과 일상의 사교 모임을 세속적이고 불경한 행동이라 엄격히 금하며 하루에 3번 예배 보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다. 다구의 방어시설을 휩쓴 폭동이 지나고 난 며칠 후 중국 의화단원들은 이 경건한 휴양지를 완전히 파괴시킬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누구도 이곳에서 바람을 쐬고 일요일에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원한 바다와 뜨거운 햇살을 즐기며 기분이 좋으면 휘파람도 불 수 있다. 즈푸에서도 해수욕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미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사람들로 구성된 사교 클럽에서 전망이 좋은 숙소 바로 아래에 멋진 해수욕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바로 이웃에는 신부 자매들과 함께 이교도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프란체스코회 수사들이 살고 있었다. 자연과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무조건 적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철저히 윤리적 관념에 사로잡힌 이 경건한 영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바로 이웃에서 반쯤 벗은 남자들이 물속에서 첨벙거리며 노는 꼴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항의는 수도원장에 의해 더욱 강하게 제기되어 아직도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 수도원장 샹 주교는 이름으로 보아 중국인은 아니고 알자스인 같다. 그 외에도 바가 주교와 동부 산동에서 온 사도 비카르가 있다. 오래전부터 주프 주변에 감돌고 있던 경건한 분위기는 이 독일인들에게 물든 모양이다. 독일 출신도 포함된 유럽인들이 순수함과 건강함이라는 단순한 문제로 가까우면서도 먼 동족들을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한다면 정말 곤혹스러울 것이다. 즈프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한 국제적인 대형 피서지는 아직
요원하다. 특성상 접근하기 쉬운 산동 주민들은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을 바로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민들은 다소 기독교적 경건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주프에만도 미국 장로교 선교단에 8명의 전도사가 있다. 중국 선교단은 38명의 성직자와 설교사를 두고 있다. 물론 얼마 안 되는 무역상과 몇몇 외국 거주민들, 그리고 직원들은 그만한 숫자에 이르지 못한다. 반면 유럽의 작은 도시와 거의 흡사해서 피하기 어려운 사소한 질투와 시기가 끊이지 않는다. 작고 단조로우면서 한정된 공간에 각양각색의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것이다. 도착 후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독일 영사관이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느릿느릿 노를 저 나가는 소형 평저선 삼판이 육지까지 왕래하고 있었다. 사공들에게 독일 깃발을 높이 들어 보여주니 해안 한쪽에 위치한 주택 아래에 나를 내려주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선착장은 없다. 사공이 일러준 대로 영사관까지 좀 더 편안한 길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연안 도로로 돌아갈 시간이 없어 가파른 언덕을 따라 곧바로 올라가야 했다. 온몸은 땀투성이가 된 채 마침내 개인 소유로 보이는 한 정원에 들어섰다. 각종 표지 팻말로 보아 수로 안내원이나 해운회사 직원이 사는 주택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여름 별장 앞에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고개를 숙인 채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낮의 열기가 강렬했지만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었다. 금발인데다 독일인처럼 보이기에 영사관으로 통하는 길이 없는지 독일어로 물어보았으나 소녀는 이해를 못한다. 네덜란드나 스칸디나비아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북부 및 북서부 독일어로, 다음엔 영어로 물어보다 결국 불어로 물어보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소녀는 아주 힘들게 띄엄띄엄 몇 마디 영어를 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교과서에서 배운 문장을 겨우 찾아낸 듯 하다.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중국어까지 동원해야 했다. 독일 영사공관이 어디 있니? 1861년 체결된 오일렌부르크 백작과의 조약 이후 독일은 중국어로 덕구어, 즉 위대한 덕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중국어가 통했다. 그 많은 언어로도 묵묵부답이던 중유럽 소녀는 곧바로 정원 울타리를 지나는 통로를 가르쳐 준다. 그 길을 통해 마침내 독일 영사관 건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짧은 만남은 내게 인상적으로 남아 잊혀지지 않는다. 소녀는 젊은 시절부터 중국 해상을 왕래한
북독일 출신 선원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중국 대륙에 정착하게 되면서 점점 중국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배우게 된 것이다. 심지어 중국인이나 혼혈인과 결혼하기라도 하면 좋든 싫든 집안에서는 중국어를 중심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부의 아이들이 그 나이가 되도록 외모 외에는 유럽의 뿌리를 모른 채 자라는 것은 중국에서만 가능하다. 중국 대륙은 어린 소년을 조국 사람과 조국의 도시, 조국의 관습과 모국어에서 그렇게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다.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 낯선 이방인을 천천히 억압하는 가운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다. 해외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신기한 현상 하나는 아무리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도 중국의 이런 잠재적 매력에 점차 빠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식으로 동화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온갖 외세의 침략, 거란과 여진, 몽골의 쿠빌라이 칸과 만주 퉁구스족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족은 언제나 철저히 중국적인 것을 지키고 있었다. 외세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고 극히 일부만 수용했다. 그만큼 단단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새로운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그 반감을 극복한 외국인이 오랜 긴장의 시간을 보낸 다음 실제로 자신의 민족적 특성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어떻게 동화되어 가는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중국의 조약 항구마다 이런 식으로 중국화된 유럽인들을 무수히 볼 수 있었다. 아직 중국에 완전히 빠지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고 중국을 떠나거나 그런 분위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었다. 국적 외에는 자식들에게 민족의식을 더 이상 고취시킬 수 없을 만큼 이들에게 조국은 낯설었다. 모국어 대신 좀 더 정확히 말해 현지 상황에 맞춰 중국의 언어를 배우고 중국어와 함께 조국의 뿌리를 이어주고 지켜주었던 마지막 닷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 결과 외모는 독일인이고 독일 이름 또는 찰스 뮬러나 존 쉴체 등 적어도 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유창한 중국어나 영어를 사용하는 불행한 아이들이 나온다. 독일에 사는 독일 아이들이 갖는 중국에 대한 상상처럼 조국 독일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아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중에서 이처럼 조국을 등진 국적 없는 젊은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조국을 떠나 전 세계에 퍼져나간 많은 동포들이 영국인의 완고함과 끈기, 집요함을 조금이나마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국의 언어와
관습을 지키면서 혈통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영국인들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영국 불도그의 끈질긴 근성이 있다. 영국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이런 점에서 오히려 유리하다. 외국과 그 낯선 상황에 대한 무지는 영국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아주 좋기 때문이다. 독일인의 경우 선천적으로 부족한 주체성 탓에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외국과 외국인의 좋은 점을 쉽게 발견한다. 또한 고향과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해서라도 외국의 장점을 과대평가할 각오가 되어 있다. 독일인들에게 결핍된 주체성에 대한 푸념은 다행히 이곳 주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작은 도시 규모에 비해 독일 외교 관사는 제법 커서 독일인들이 언젠가 민족성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는 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영사관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얼마 전에는 왕립 우체국도 문을 열었다. 독일 상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회사의 지점들이며 중국의 다른 조약 항구에도 이 회사들이 진출하고 있었다. 즈푸의 독일 영사와 상인들이 보고에 의하면 몇십 년 전부터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무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독일 무역의 가치와 규모가 위축되지 않는다 해도 그 점에 대해 어떤 불평도 할 수 없다. 예전에 독일이 누렸던 호황은 이제 영국과 일본의 큰 도전을 받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즈프 자체에서는 실제로 큰 무역 거래가 없다. 뉴주앙에서 생산된 다음 즈프에서 남부 항구들로 운송되는 엄청난 양의 콩을 제외하면 산둥의 특산물 명주 비단이 이곳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원래 이곳은 중개무역과 운송의 중심지로 해상 운송과 하역 작업이 독일 배들이 거의 독점을 해왔다. 이때는 중국이 여전히 상인과 선장의 천국이었던 시절이었으며 사실상 마지막 황금기였다. 경제적 부담과 온갖 위험을 감수하며 무역에 종사했던 선장은 별로 항해를 하지 않고도 아들, 손자들과 고향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닫혀있던 중국의 거대한 해안이 외국의 문호를 열고 관광객의 왕래를 허용하면서 조약항의 수도 차츰 증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증기선의 출현으로 캘리포니아의 환상적인 호황을 연상시키는 상황들은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교류는 점점 빈번해지고 쉬워졌으며 무역 교류에서 얻는 수입도 차츰 일정해지면서 줄어들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주 운항하는 것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하이와 텐진에 있는 독일의 기업들은 오랫동안
탄탄한 기반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독자적인 외국의 증기 노선이 생겨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까 불안해졌다. 실제 영국인들이 먼저 증기선을 운행하며 독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운송업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딘, 매슈슨 앤 컴, 버터필드 앤드 스와이어 등 광중에서 뉴장까지의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 기업들은 거의 25년 정도 이미 앞서가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무역 거래 명부에서 나는 즈프에서 포도 재배와 포도 압착 기업을 하는 독일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즈프의 산이나 근처 산에서 재배한 독일 모젤 포도가 있는지 수소문해 보았으나 안타깝게도 이 포도주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든 사업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 회사는 예전에 리순항과 칭다오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독일 기업 중 하나였는데 올해 출판된 기업 명부에 실수로 이름이 기록되어 그 존재가 연장된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포도 재배 장소와 거래선 선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다. 많은 돈을 투자해 몇 번이나 시도해 봤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기업을 인수한 몇몇 중국인들은 독일인들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독자적으로 포도 재배 기업을 일으켜 많은 이익을 보았다. 이들은 좀 더 좋은 땅에다 토양에 맞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일조량이 풍부한 산둥 북부지방 언덕에다 포도 재배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산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오스트리아의 한 귀족이 기업 대표가 되면서 오스트리아 산과 헝가리 산을 주로 심게 되었다. 2년 내에 에스테르하지 산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와인 페스라우와 토카이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